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아들은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해보면 오목한 교합 평면이 완성됩니다. 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윌슨 망곡이라고 부릅니다. 윌슨? 나 혼자 살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나봐요.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턱관절 질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턱관절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 자체와 치아 맞물림, 즉 교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셔야 우리 치아 자체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덴탈 IQ를 높이고 우리의 이는 왜 이렇게 났는지, 내가 교정은 필요한 상태인지, 스플린트 원리 이해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건강한 교합을 위해 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저작계는 안정적인 턱관절, 어금니, 앞니들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턱관절 근육의 불균형과 과도한 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치아는 좌우, 위아래로 나눌 수 있고 오른쪽 위 치아들은 10번대, 왼쪽 위 치아들은 20번대, 왼쪽 아래 치아들은 30번대, 오른쪽 아래 치아들은 40번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치아는 1번 치아로 11번 치아, 그 다음은 12번, 이 두 개를 보통 앞니라 부르고요. 그 다음은 13번은 송곳니, 14번은 제1소구치, 15번은 제2소구치로 불리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어금니들입니다. 16번은 제1대구치, 17번은 제2대구치, 큰 어금니들이고 18번은 사랑니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붙여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번호가 커지는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면의 방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니들의 바깥쪽 면을 입술 쪽 혹은 라비알 면이라 부르고요. 어금니들의 바깥쪽 면을 볼 쪽 혹은 벅할 면이라 부릅니다. 이들을 다 같이 얼굴 쪽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아들의 안쪽 면을 혀 쪽 혹은 링궐 면, 윗니들의 안쪽엔 특히 입천장이 있으니 입천장 쪽 혹은 팔라탈 면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랫니들의 안쪽엔 입천장이 없으니 그냥 링궐 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이에서 정중앙 쪽으로 향하는 면을 안쪽 혹은 메지알, 중앙에서 뒷니 방향으로 가는 걸 먼쪽 혹은 디스탈이라 부르는데, 이 정도 알게 되면 치과에 가셨을 때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상당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치아의 이름과 방향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치아는 왜 이렇게 배열되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앞니 부위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앞니는 바깥에선 이 입술의 힘과 안쪽에선 이 혀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앞니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맹출하는 시기에 너무 안쪽으로 나면 혀가 바깥으로 밀어버립니다. 반면 이가 너무 바깥쪽으로 나버리면 입술의 힘에 의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혀가 너무 거대하거나 혀로 앞니를 지속적으로 미는 습관이 있다면 앞니는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게 됩니다. 맹출이 끝난 후에도 가능한 얘기니 절대 혀로 이를 밀면 안 됩니다. 반면 입술의 힘이 과도하면 치아는 더 안쪽으로 서겠죠? 그리고 클라리넷 같은 치아 사이에 무는 악기를 장기간 분다거나 파이프 담배를 피는 것도 치아 위치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금니 쪽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이 볼근육과 혀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어금니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충분하다면 예쁜 치아 배열을 갖겠지만 그 공간이 부족하다면 주위 근육의 힘으로 치아를 적절히 배열할 수가 없어 치아가 비뚤비뚤하게 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 치아가 맞닿으며 우리는 씹는 행위를 하는데요. 치아에 맞물리는 면 또한 치아 위치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들고 이갈이를 하거나 단단한 걸 많이 먹어 이렇게 치아면이 마모가 되게 되면 치아는 다시 위아래가 닿을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끼리 닿아 있는 인접면 또한 치아 위치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씹을 때 치아는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비비게 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옆면이 닳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치아는 잇몸에 의해 다시 자기들끼리 붙을 때까지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치실질을 할 때 빡빡한 느낌을 받는 것도 이 치아가 항상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치아가 심하게 썩거나 잇몸 질환에 의해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앞에서 설명한 원리들에 의해 위의 치아는 내려오고 뒤의 치아는 맞닿아 있던 치아가 사라지니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발치를 하자마자 임플란트를 하거나 브릿지 치료를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됐을 것을 이렇게 방치하면 그 근처 이들까지 손봐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럼 정상적인 우리의 치아 배열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래턱을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초반에 설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앞니 방향이 근심, 어금니 쪽 방향이 원심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치아는 위아래로 수직으로 나지 않는데요. 앞니, 작은 어금니 모두 근심 쪽으로 경사되어 나고 큰 어금니인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사랑니 역시 근심으로 경사되어 있는데 특히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는 그 경사도가 심하게 됩니다. 위턱은 양상이 다소 다른데요. 앞니들은 근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들은 이렇게 치아가 박혀있는 뼈를 치조골이라 하는데 치조골에 대해 원심 경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 등을 만들 때도 이러한 치아 배열의 특징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위턱과 치아들을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역시 초반에 설명드렸듯 바깥쪽을 볼 쪽이라 명명하고 치아들의 경사를 잘 관찰해보면 어금니들이 볼 쪽으로 경사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턱은 그럼 어떨까요? 혀가 있는 쪽을 혀 쪽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앞니들은 이러한 각도로, 어금니들은 혀 쪽으로 경사가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이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제가 말한 경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아들은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해보면 오목한 교합 평면이 완성됩니다. 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윌슨 망곡이라고 부릅니다. 윌슨? 나 혼자 살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나봐요.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고 역시 아래턱에서는 오목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스피 망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옆에서 본 스피 망곡과 앞에서 본 윌슨 망곡이 합쳐져 하나의 교합 평면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상악에서는 볼록하고 하악에서는 오목한 교합 평면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곡선들은 치아들이 교합하게 되면 완벽하게 맞게 됩니다. 오늘은 턱관절과 치아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위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부정교합의 분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1급 부정교합인데요. 바로 첫째 어금니 6번 치아의 첫 번째 뾰족한 부분, 즉 윗니의 교두가 아래 6번 치아의 첫 번째 움푹 들어간 부분과 일치하면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보통 앞니 관계는 윗니가 아랫니를 가볍게 덮는 경우가 많고요. 2급 부정교합의 경우 아까 정한 기준선에서 아랫니들이 더 뒤쪽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앞니 사이 관계에 따라 1류와 2류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1류의 경우 윗니가 앞으로 살짝 뻗어져 있고 2류의 경우 옥니처럼 윗니가 아랫니를 향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상급 부정교합이란 어떤 것일까요? 위에서 정한 기준선에서 아랫니가 더 앞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니 사이 관계로 보면 앞니 끝끼리 맞닿은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아랫니가 더 나오게 되면 아랫니가 윗니보다 더 앞으로 나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종류를 나눴는데 셋 다 부정교합이면 정상교합은 어딨느냐? 이것에 대해선 바로 다음 영상 부정교합 편에서 알려드릴 테니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2급 부정교합의 경우는 아래턱이 상당히 작아 보여 동안형 외모의 아이돌형 부정교합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부정교합과 턱관절의 관련성을 보기 앞서 아래턱의 움직이는 범위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한번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입이 벌어지는 초기에는 단순히 턱관절의 회전 운동만 일어나 오른쪽 선 같은 경로로 벌어지고요. 어느 정도 입이 벌어진 다음에는 턱이 앞으로 나가는 활주 운동도 같이 일어나 회전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턱을 하고 앞으로 내밀면서 다물면 턱이 앞으로 내미는 최대 범위도 정해지고요. 따라서 우리 턱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오른쪽 파란 선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위로는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평상시
턱이 안정된 위치를 화살표로 표시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를 어금니끼리 앙 다물어 치아끼리 물리는 위치는 그것에 비해 치아 경사를 따라 대각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문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내밀면 앞니끼리 맞닿으며 윗니 경사를 따라 아래 대각선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치아 끝끼리 닿고 계속 앞으로 내밀면 치아 끝면을 따라 앞으로 이동하고요. 그 면을 넘어가면 아랫니가 윗니 끝을 넘어가면서 다시 위 대각선으로 갑니다. 더 내밀면 받쳐주는 위 앞니가 없으니 앞으로 쭉 가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 턱이 위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고 아까 했던 앞뒤 움직임의 범위를 붙이면 우리 턱이 위아래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그려집니다. 물을 마시거나 눕게 되면 아래턱 경로도 같이 뒤로 젖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식사 시 고개는 30도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 이 경로 역시 30도 아래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입을 최대한 벌리고 앞뒤로 움직여서 먹지 않고 이렇게 작은 범위 내에서 입을 벌리고 씹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물방울 모양처럼 보이네요. 이 그림을 설명드린 이유는 스플린트 장치의 원리, 교합치료 등 앞으로 다룰 컨텐츠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적의 입 앞물림, 즉 이상적인 교합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머리는 두개골에 아래턱이 매달려 있는 형태, 즉 인대, 내측 익돌근, 교근, 축두근에 의해 매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측 익돌근이 수축해 아래턱을 잡아 올리고 교근과 축두근이 수축해 역시 아래턱을 잡아 올립니다. 이 세 근육이 작용을 하면 양측 턱관절, 치아 세 군데서 윗턱과 아래턱이 직접 맞닿게 되고 유일하게 근육에 의한 힘이 아래턱에서 윗턱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위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 부위를 조사하여 손상이나 외상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로 관절의 위치부터 정해봅시다. 그 위치는 아래턱을 잡고 있는 근육의 힘의 방향으로 정해지는데 교근은 대각선 위쪽, 측두근은 주로 위쪽, 내측 익돌근도 대각선 위쪽, 그리고 외측 익돌근 하두는 앞쪽으로 힘을 주어 결국 이 모든 힘을 합치면 대각선 위쪽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아래턱 과두의 최적의 위치는 윗턱의 언덕인 관절윤기의 뒤쪽 경사에 있으면서 웅덩이 모양의 관절와의 최전 상방에 위치한 곳입니다. 실제로 사람 몸을 해부해보면 관절과 상부는 매우 뼈가 얇아 압력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고 관절 융기는 단단한 뼈로 구성되어 있어 힘을 받기에 적절한 구조입니다. 적절한 아래턱 과두의 위치와 더불어 적절한 디스크의 위치 또한 정해져야 하는데요. 디스크의 위치는 관절 내의 압력, 디스크의 모양, 그리고 외측 익돌근 상두의 긴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최적의 디스크 위치는 턱관절 MRI 보는 편에서도 설명드렸듯 아래턱 과두의 전방 경사면과 관절 융기의 후방 경사면 사이에 턱 디스크의 가장 얇은 부위가 위치하는 겁니다. 안정된 아래턱 과두의 위치와 턱 디스크의 위치가 정해졌으니 안정된 치아 배열만 하면 건강한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가 완성되는데요. 배열하러 가봅시다. 윗턱 한쪽에 어금니만 하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어금니 하나만 있는 아래턱이 있고 위쪽으로 근육들에 의해 힘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치아를 중심으로 지렛대 작용으로 왼쪽 관절에 힘이 집중되고 오른쪽 관절에 의해 힘이 감소되는 이런 틀어진 힘이 작용하겠죠. 그렇다면 양쪽에 어금니가 하나씩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에 역시 양쪽 어금니가 하나씩 있는 아래턱이 있다면 양측으로 힘이 균형 있게 전달되어 안정된 힘이 작용하겠죠. 하지만 저 4개의 치아들이 근육의 힘을 온전히 감당해야겠죠. 만약 치아 개수가 2배로 늘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치아들이 받아야 하는 힘들은 반으로 줄어 부담이 덜하겠죠. 따라서 최적의 교합은 여러 개의 치아가 동시에 균등한 접촉이 일어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마냥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턱은 단순하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음식을 씹기도 하고 턱을 앞으로도 내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으로도 갔다가 이도 갈고 정말 다이나믹한 녀석이기 때문이죠.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턱으로 힘의 방향 또한 다양해지는데요. 위아래 치아 사이의 맞물림 관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아래 치아의 가장 돌출된 부분이 반대편 치아의 평면에 접촉하게 되면 그 힘은 치아 장축 방향을 따라 잘 전달되어 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치아의 돌출된 부분인 교두가 반대편 치아의 경사면에 닿게 되면 힘은 치아 장축 방향을 따르지 않아 치아에 해로운 작용을 가하게 됩니다. 이갈이가 무서운 이유도 치아의 수직 방향의 힘이 아닌 수평 방향의 힘을 계속 주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치아 배열의 마지막 단계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딱딱한 음식은 어금니로 씹어야 잘 씹힐까요? 앞니로 씹어야 잘 씹힐까요? 당연히 어금니겠죠? 그 이유는 우리 턱은 지렛대의 원리와 비슷한데 젓가락질을 할 때 끝부분을 축, 우리 턱에선 턱관절 부위, 손으로 조작하는 부위를 힘점, 우리 턱에선 입을 다무는 근육, 음식을 짚는 부위를 저항점, 우리 턱에선 씹는 부위를 할 때 젓가락이 짧을수록 그 힘이 훨씬 세다는 건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눈물의 짜장면을 한 번이라도 드셔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젓가락이 짧은 건 앞니보다 가까운 어금니의 위치를 뜻합니다. 반면 앞니 부위는 어떨까요? 젓가락질을 할 때 젓가락이 길다면 분명 더 멀리 있는 건 짚긴 하겠지만 그 힘은 훨씬 약하겠죠. 즉 정리하면 거리가 가까운 곳에선 큰 힘이 작용해 음식을 부셔버리고 거리가 먼 곳에선 우리가 다양하게 움직이는 수평력을 커버해준다면 그 해로운 힘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주겠죠. 그 중에서도 턱을 한쪽으로만 움직일 때 송곳니만 닿는 게 가장 좋은데 이를 견치 유도라 합니다. 그 이유는 송곳니는 길고 치아 머리에 비해 뿌리 비율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주위 뼈도 어금니 쪽에 비해 단단한 뼈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가 닿았을 때에 비해 송곳니가 닿는다면 근육의 활성도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4분의 1만이 견치 유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 대체할 만한 건 송곳니, 작은 어금니들, 첫째 큰 어금니 일부만 닿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 턱을 한쪽으로 움직였는데 완전 뒤쪽 어금니가 닿거나 반대쪽 이들이 닿는다면 교합의 적신호입니다. 이때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위턱 아래턱 관계 형성, 어금니가 다 닳아버리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겠죠. 오픈바이트 환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 이런 경우는 턱관절 상태 평가 후 교정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총 정리합니다. 윗니에 씹히는 면입니다. 턱을 앞으로 내밀 때는 송곳니 또는 앞니들이 닿으면서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와 같이 송곳니만 닿고 왼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금니로 볼 때 비로소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날 정도로 이를 물 때 앞니만 강하게 물린다던가 옆으로 갈 때 어금니만 강하게 갈린다면 본인의 교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교합과 교합질환,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할 안 좋은 교합의 신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부정교합은 무엇일까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첫 번째 큰 어금니의 앞뒤 관계 위치가 정상이면 1급 부정교합, 아래턱이 더 뒤로 들어가면 2급 부정교합,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면 3급 부정교합. 그럼 왜 셋 다 부정교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린 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정상교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으로 덧니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치아가 이어지는 곡선에서 혼자만 돌아가 있는 경우, 이렇게 치아가 접촉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가 떠 있는 경우, 어금니 관계가 1급이어도 앞니가 뻗어져 있는 경우, 윗니가 아랫니를 가볍게 덮고 치아의 정중선이 맞아야 하지만 정중선이 맞지 않고 윗니가 아랫니를 과도하게 덮거나 오히려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해 그 사이가 벌어져 있는 오픈바이트, 아래에서 위로 본 모습인데 윗니와 아랫니 수평거리가 너무 큰 경우, 치아에 높이차가 있는 경우, 첫 시간에 보여드린 스피 곡선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등
28개의 치아를 다 뜯어봤을 때 한 개라도 이상이 있으면 부정교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치과대학에서 쓰이는 덴티폼이라는 모형이 있는데 교정을 안 하고도 이 덴티폼 같은 정상교합을 가진 사람은 0.1%는 될까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그렇다고 교정과 전문의 친구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모양의 덴티폼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부정교합은 모두 다 교정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정답을 알기 전에 교합질환이 뭔지에 대해 알고 넘어갑시다. 교합질환을 모르고 방치했을 때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교합질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래 앞니가 다 다른 거 보이시나요? 윗니도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가 다 닳아버렸군요. 이렇게 다른 것을 치아 길이의 마찰에 의한 것은 교모, 외부 물질에 의한 것은 마모라고 하는데요. 치아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범랑질, 사진에선 여기, 그 안쪽엔 다소 무른 상아질, 사진에선 여기, 색깔이 좀 누렇죠? 누렁이? 그리고 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된 치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다 닳아서 상아질까지 노출되면 단단한 범랑질이 사라지니 닳는 게 더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상아질은 치수 조직, 즉 신경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 치아가 시리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윗니가 포세라인이라고 하는 도자기로 크라운을 씌우고 적절하지 못한 위-아랫니 교합이 형성되었을 때 아랫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닳을 수 있고요. 이갈이가 교모를 일으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죠. 교합질환의 대표적인 예인 교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교합질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교합질환이란 눈에 띌 정도로 치아 교합면 상실이나 파괴를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합질환은 치아 손상 중 가장 흔하고요. 가장 흔한 최종적인 치아 상실의 기여 요인입니다. 가장 흔한 보철 치료를 하게 되는 원인이자 가장 흔한 치아의 욱신거림이나 시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근육, 턱관절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교합질환의 원인과 예시를 좀 더 살펴보러 갈까요? 그 다음은 부식인데요. 교모와는 달리 약간 수저로 판 듯한 모양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역류성 식도염, 산도가 높은 레몬 같은 과일, 콜라 같은 청량음료. 전 참고로 콜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TMI였습니다. 씹는 비타민C나 아스피린 및 산성 약재들도 부식을 유발하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은 윗니가 지나치게 앞으로 밀려 벌어진 치아들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윗니의 안쪽 치과 재료가 너무 두껍게 돼서 치료가 되었다던가 아니면 아랫니의 치과 재료가 너무 두껍게 되어도 해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뒤에 받쳐주는 어금니가 없어도 앞니가 과하게 닿게 되어 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아 벌어짐이 일어나기 전에 치아를 쳐봤을 때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니 교합 문제가 있을 때 초기에 잡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아가 두 동강 나버리는 쪼개진 치아, 이런 경우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깨지는 눈물 나는 상황이 오는데요. 저번 시간에 치아에 돌출된 부분인 교두가 반대편 치아의 평면에 접촉하면 그 힘이 장축 방향을 따라 건강하게 힘이 전달된다고 했죠. 하지만 경사면에 닿게 되면 치아에 수평적인 해로운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옆으로 움직일 때 같은 쪽 송곳니나 작은 어금니가 아닌 같은 쪽 및 반대쪽 어금니가 닿게 되면 해로운 힘이 누적되어 치아가 파절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이갈이까지 있다면 그 속도가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교합질환의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치아가 과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은 치아 주위 공간을 넓게 만들고 잇몸 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커집니다. 또한 가로로 잘못된 칫솔질을 세게 해 치아 목 부분이 파이는 치경부 마모증, 레진으로 잘 떼어주었다 하더라도 자꾸 떨어져 나간다면 치아의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 모양 자체가 날카롭고 깊다면 칫솔질이 아닌 해로운 교합력이 강하게 작용해 치아의 목 자체가 깨져나갈 수 있는데요. 치아의 휘어지는 힘에 의해 패인다고 해서 굴곡파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단
단순한 이약물기를 시행하였을 때 치아에 불편감이 유발된다면 교합질환에 의한 통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단히 교합 조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쓸데없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까지 가는 잘못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많은 교합 질환의 징후를 모르고 방치한다면 치열이 총체적으로 파괴돼 버리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돈이 깨질 뿐만 아니라 낫기 힘든 통증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정교합과 교합 질환은 턱관절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할까요? 덴티폼처럼 모든 치열이 바르고 어금니가 딱딱딱딱 균일하게 맞을 때까지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 맞물림에 있어 어떠한 불편감도 유발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합, 교정과 턱관절 질환의 관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드리고자 합니다. 턱관절 질환, 교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턱관절 질환의 원인은 교합뿐만 아니라 외상, 목, 어깨 등의 지속적인 통증, 이갈이 등의 이상 기능, 스트레스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정 또는 교합 치료만으로 턱관절 질환을 치료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턱관절 장애는 생리적 내성과 부하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리적 내성은 몸이 버틸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질긴 음식을 매일 씹어먹고 입을 크게 벌려도 턱관절이 멀쩡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생리적 내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는 턱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생리적 내성이 더 크면 턱관절 장애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부하가 더 크면 턱관절 장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하를 증가시킨 건 대표적으로 이갈이,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잘못된 습관 등이 있습니다. 생리적 내성이 작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전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한 정형적 안정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치아의 맞물림이 안정된 위치와 관절이 안정된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를 정형적으로 안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턱관절 장애에 있어 생리적 내성이 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안정된 상태에서 치아가 안정적으로 맞물리지 않고 치아가 안정적으로 맞물리는 위치에서 관절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그리고 이 위치 차이가 커질수록 정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부하가 세게 걸린다면 디스크가 얇아지고 인대가 늘어나 각종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2급 부정교합에 위아랫니 앞뒤 사이 거리가 큰 사람이라도 정형적으로 안정하다면 턱관절 장애에 잘 걸리지 않는 반면 1급 부정교합에 위아래 앞니가 딱딱 잘 맞아도 정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턱관절 장애에 잘 걸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과 턱관절 질환 1차 결론 내겠습니다. 1급이던 2급이던 3급이던 부정교합과 턱관절 장애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절의 안정된 위치와 이 맞물림이 안정된 위치의 조화, 그리고 부하의 양이 턱관절 질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교합 관계로 넘어가 봅시다. 턱관절과 교합 2편에서 턱을 한쪽으로 갈 때 송곳니만 닿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송곳니만 닿는 경우 같은 쪽 측두근의 활성도만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도 같이 닿게 되면 같은 쪽 측두근과 두근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곧 다루게 될 스플린트 원리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집중해 주시고요. 만약 반대쪽 이까지 닿게 된다면 양쪽 교근과 측두근 모두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닿지 않아도 되는 이까지 닿는 것을 교합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간섭을 제거해주면 턱관절 장애 증상을 현저히 감소시켜줄 것 같지만 리뷰 논문에 의하면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다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교합 간섭을 제거하는 것은 턱관절 장애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 맞물림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이를 앙 다물었을 때 어금니가 잘 물리지 않는 경우와
이를 악 물었을 때 여러 이가 잘 물리는 경우가 있을 때, 즉 왼쪽의 경우와 오른쪽의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과 같이 치아의 맞물림을 가진 환자에서 턱관절 장애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개수의 치아 맞물림이 있다고 해도 왼쪽같이 뒤만 물리는 경우에 비해 오른쪽과 같이 앞에 작은 어금니와 뒤에 큰 어금니가 물리는 경우가 힘이 안정적으로 분산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 턱관절과 치아 사이의 구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2차 결론입니다. 교합 시 양측 어금니가 접촉하는 수는 턱관절 힘을 적절하게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턱관절 장애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측방 및 전방으로 이를 갈 때 적절한 치아 접촉은 근육의 활성을 줄이지만 리뷰 논문에 의하면 이는 턱관절 장애 증상과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합이 명백하게 턱관절 질환에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크라운 치료 등의 치과 치료 후에 발생하는 급성 교합 변화입니다. 급성 교합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의 근육에서는 평상시 수축하지 않아도 될 근육이 수축하는 보호성 상호수축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호성 상호수축에 대해서는 제 근육통 총정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교합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근육은 나름대로의 적응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패턴으로 이를 씹게 됩니다. 이런 경우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지속적인 보호성 상호수축으로 결국 근육통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턱관절 통증이 크라운 치료 등의 교합 변화 후 즉시 일어났다면 교합 변화를 잠재적 원인으로 보고 교합 조정 등의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3차 결론입니다. 급성 교합 변화는 명백하게 턱관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으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턱관절의 주된 통증 부위가 근육인 경우, 그리고 교합이 불안정한 경우, 교정치료를 진행해서 이 맞물림을 안정시켜준다면 근육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부위가 턱관절 부위인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교정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턱관절 부위의 통증이 없어진 후 3개월 후에 턱관절 관절염이 있었던 경우라면 통증이 없고 뼈의 변화가 보이지 않은 6개월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교정을 진행해야 기껏 교정을 해 치아를 맞추었는데 그 기둥이 관절이 무너져 치아 맞물림마저 틀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4차 결론입니다. 근육통만 있는 경우는 교정으로 안정된 교합을 만들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절통 및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턱관절 치료 완료 후 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치아가 끝에 2개씩 정도만 닿는 경우에는 교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턱관절 질환의 원인은 교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데 불편감이 없고 턱관절 관련 증상이 없다면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게 아닌 한 교정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턱관절 증상이 없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생리적 내성과 부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